뭐 제가 감수했던 책의 얼개를 기반으로 설명드렸던 거였어요. 그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이 나와서 읽어본 다음에 과격하지만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논의해본 경우였고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제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제한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모색해 본 거였죠. 자본주의는 가치라는 것이 숫자로 이렇게 압축되어지는 위험성이 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른 형태의 어트리뷰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원적 가치에 대한 수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데이터 자본주의의 가장 큰 요체예요. 그래서 압축되지 않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다채로운 형태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재정의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준 겁니다. 보죠. 오픈AI에서 개발한 델리나 2죠. 구글의 파티처럼 TTI,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 같은 것들이 있는데 10초 정도의 짧은 시간 이미지를 그려주는 AI 딥러닝 모델이죠.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게 미술대에서 출품돼서 최근 오픈AI에서 개발한 달리2나 구글의 파티처럼 TTI, 텍스트를 짧은 시간에 이미지를 그려주는 딥러닝 모델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미술대에서 출품되어 디지털 아트 부분이라든지 합성사진 부분에서 1등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전 사진기의 등장으로 근대미술에서 사실주의를 넘어 인상주의가 발생했듯이 디지털 아트는 결국 희소성과 접근성의 완화로 인해서 가치가 낮아지고 실물 아트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더 나아가 실물 아트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AI를 활용해 그들의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약간의 변형을 가미하여 직접 그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시대에 작가의 창의성은 과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걸까요? 뭐 이 얘기예요. 엄청 트렌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답은 저도 모릅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철학 전공한 선생님이랑 같이 예술이란 무엇인가로 엄청나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예술은 예술을 사랑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의한 게 예술이래요. 그러니까 범주가 넓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 굉장히 가운데 계시는 분들, 이너서클의 합의를 예술로 정의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토톨로지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의가 굉장히 다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술과 연결된 뭐 거치게 얘기하면 산업에서의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게 보여지죠. 근데 뭐 이미 주제하신 것처럼 뭐 기법과 그다음에 매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로만 정의되던 것은 이제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모사하고 엄청난 펜터치로 그려냈던 것들은 이제는 그렇지 아니한 걸로 가면서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그 전에 뭐 AI가 쓴 소설이 뭐 어떤 문예 작품상에 본선 통과했다 이런 부분부터 시도되고 있던 것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창작자의 어떤 생각의 전달이냐 혹은 향유자가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감성으로 기반으로 정의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더 다양한 형태의 매질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LMSA 수상 받은 유서칠 작가 같은 경우 이 경우가 비디오 아트하고 인스톨먼트였어요. 근데 보면은 주제가 뭐 현대사회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색다른 그런 관점을 부여된 새로운 형태의 정의로 시작해요. 이번에 상 받은 작품이 뭐였냐면 대왕 애견상조라고 해가지고 애견이 이제 사망했는데 그 친구를 기리는 상조회사의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현대사회를 질타하거나 혹은 새롭게 바라보거나 혹은 그런 형태의 새로운 산업의 도래를 미리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흥미로운 작품을 비디오 아트 더하기 굉장히 큰 그런 설치 미술을 만들었던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아방가르드한 그런 어프로치가 지금 굉장히 큰 상을 받는 형태로까지 새롭게 경위가 확장되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그림을 신비성 있게 그리는 것이 예술이었던 예전의 편협함에서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한 작업들을 다양한 형태 매질로 하는 것으로 더 커지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하게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것 같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제 방식의 어떤 기회의 수련이라는 것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건축가 선생님들도 요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어 그러면 핀터리스트에 뭐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클립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모으는 작업만 도제가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는 작업들은 하시니까 그만큼의 어떤 투자 내지는 협업이라는 것이 좀 더 완화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는 더 빨라진 거예요. 더 자유로워진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고를 수 있을 만큼의 식견, 그걸 다 제조업한 능력 같은 부분들이 더 창작자의 중요한 이슈로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더 일이 쉬워질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제가 너무나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질문은 저 우승을 했던 사람이 게임 디자이너거든요. 약간 이너서클에 비해서는 아웃사이더가 갑자기 들어와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리워드를 가져가 버린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 같고 당황스러운 게 처음부터 기계였어요. 그랬으면 상 안 줬을 거예요. 맞아.
아니고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부터 카르텔이 얼마만큼 위약적이었는지가 다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연예인분이 막 손으로 갈겨 쓴 그림을 굉장히 유명한 분이 막 좋은 거라고 얘기했다는 등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평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의 엄정함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쪽이에요. 더 위로 올라가서 보이는 것도 꽤 많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생애를 보라고 해요. 생애를.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작품만 보지 않고요. 작가의 생애를 봐요.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인코딩의 분해에 대한 것들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작가가 피칭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영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름의 방법으로 그쪽 어떤 업계라고 하긴 그렇죠. 그쪽의 바운더리도 나름의 방법을 새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작품이 너무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미술계 쪽에서 작품을 평가했을 때 금방 그릴 수 있는 작품은 가격을 높이 쳐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드레스 거스키가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 뮤지엄에서 전시하셨는데 그분이 사진작가 중에서 굉장히 가격이 높은 분이에요. 1년에 만드시는 작품의 숫자를 한정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사진이기 때문에 에디션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딱 정확하게 몇 개만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클레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전체의 물량을 조절하는 작업들을 상업적인 건 아니시지만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이거는 굉장히 멋진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만나뵀던 작가분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가분이 계시는 이배 작가님. 네, 이번에 엄청나게 예쁜 멋진 그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양 수목처럼 흔들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우연성이라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님 이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한 획에 그리셔야 된대요. 근데 그게 한 작품 나올 때까지 수천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장만큼의 시도 중에서 본인 마음에 드시는 거 한 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순에 나오지만 1순위 아니에요. 그 프랙티스의 기간이 수십 년이었고 시도도 몇천 번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걸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우연성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의 결합에 대한 조우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의 부여라는 것이 그렇게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바깥쪽에서 바라보는 얘기고 안은 그렇지가 않다. 웹 3.0의 철학을 보면 기존의 플랫폼들이 변하는 게 느껴지고 고객이 생산자로 변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 될까요? 자, 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2.0, 3.0 이런 것들은 되게 모호해요.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온 게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빅데이터의 정의가 뭐냐면 too big to handle이에요. 그러니까 다루기에는 힘들 만큼 큰 데이터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다룰 수 있으면 빅데이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정도의 설비로 다뤄온 것들이 있는데 향후에 더 큰 게 들어올 거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더 큰 형태의 효용이 있을 것으로 희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다룰 수 있게 범주에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요구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선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개념적인 거고 또 2.0, 3.0, 4.0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의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확실한 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합니다. 예전에 이런 식이었다고요. 아, 우리 회사에 오셔가지고 설명 들으세요. 그랬는데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설명 들으세요. 좀 있으니까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합니다. 좀 있으니까 만나는 거를 웹사이트로 해볼래요? 좀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야. 연결되어가지고 함께 협업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커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보가 교류되는 작업들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함께 움직이다가 좀 있으면 뭐가 나오냐 하면 제가 플랫폼에서 상점을 차렸는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과금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참여자가 단순히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확장되어지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더 큰 형태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요구하기 시작하겠죠. 진화론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오게 될 거고 그 다음 것도 또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부분과 리터러시를 연구한 지를 생각해보니 대표 직종 중에서 변호사, 판사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해석을 잘하기까지 현상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땐 변호사 법을 빼고 해석을 살린다면 직종은 사라져도 해석하는 인간 남기에 사람이 자리를 이동하는 개념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맞게 이해한 걸까요? 이 부분은 일단 변호사분들이 보시면 화를 내실 거예요. 제가 만나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예를 들어 회계사분들한테 가서 아우 그만큼 새롭게 툴이 나오고 예전보다 더 쉬워지니까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페이퍼를 보여드리면 회계를 뭘로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큼 복잡한 건데 그 안에 뭐 분기부터 해석에 새로운 형태의 규칙의 정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회계 기준의 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복잡해.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게 거의 모두 다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잘 하려면 힘들어요. 대충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어떤 것도 잘하는 건 힘듭니다. 날이 갈수록 상대에게 잘하는 걸 요구해요. 그리고 그 행위가 행위로만 흐르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해안으로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지? 얼마 썼지? 뭐 그 정도였어요. 좀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산정은 얼마나 돼? 우리가 미래의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될 것으로 우리는 확언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요구해요. 확언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도모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도 예전처럼 이렇게 재무적 가치 이외에도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것들,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형태의 어려워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이 깊어진 분들은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전 방식을 가지고 분기와 계정에 대한 부분만 정의한 분들은 일이 자동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화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합의해 온 거예요. 이 정도는 말이야 우리가 감내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이유는 완벽함을 기하기에는 우리의 지혜와 자원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한 거였어요. 그 이상이 나오면 그만큼 더 엄정함을, 공평함을, 균등함을 우리는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갈고 닦는 형태대로 진화하는 것이지 이게 있는 것이 사라지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공부해야죠. 예전 방식의 트레이닝이라든지 관행으로는 이제 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라이센스를 따면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교사분들도 힘들죠? 네. 예전에는 그냥 똑같은 교과서를 전달하고 채점하고 이런 식이라고 희망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얘기하세요. 아니었대요. 늘 힘들었대요. 교과정도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좀 더 현명해지고 학부모들의 압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더 가팔라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커졌기 때문에 더 요즘 더 힘들어지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이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윤을 내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내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성장한 거는 데이터로 계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학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조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나라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 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 힘들어하시는 건 그렇게 일은 많은데 조직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거대로 맞춰드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과연 수요가 있는 걸까? 수업은 소비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공공재의 개념인데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혹시 방망이를 깎는 노인처럼 혼자 다른 데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합적인 질문을 안고 사실 왔어요. 네, 제가 제 사견을 드릴게요. 네. 이건 답은 없는 거예요. 네. 사견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직업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아무나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사, 그 다음에 성직자 이런 분들은 타인의 삶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소명을 갖는다는 건 단순하지 않고요. 그만큼의 엄중함을 감내할 각오를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규칙이 있죠. 그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걸 넘어선 나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빅데이터로 돈 버는 법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마찬가지로 산업적 경영력을 얻기 위한 기법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자예요. 이유는 그게 더 어렵지만 그게 더 효용이 크고 상대에게 그만큼의 영향을 기반으로 했던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건 저는 적어도 그 분야에 있으면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이유가 몇십 시간씩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런 답도 나오기 힘든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소명입니다. 그 소명이기도 한 부분이 굉장히 보람을 주고 내가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 비춰주는 평균적인 어른의 의미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의문인데 그런 소명을 갖기 전에 저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시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 소명으로서 또 사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로서 모든 것을 감내하려니 거기에서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명으로서만 이 직업을 대하기엔 다른 역할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소명이 한자로 영어로 얘기하면 부르심이에요. 아, 예, 그거가 부르신 겁니다. 아, 불렀군요. 예,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다고 희망하고 상정하고 네.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영어는 콜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소명은. 어떤 이익과 손해로 간다는 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내가 여기 가면 더 나은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간 거고 소명은 그것이 고난이지만 간 거예요. 종교와 무관하게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선택했을 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일정한 수준만큼의 운명 내지는 나의 소망이 컸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당신은 소명을 받았으니까 감내해라, 그건 나쁜 사회고요. 그분들이 소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지원과 여기에 따르는 동의와 지지를 해주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도모하는 거죠. 지금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더 성장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학생인권 조례부터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규칙이 나왔고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과 과정을 넘어선 새로운 창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새로운 형태의 니즈가 올라온 좀 더
선진화된 사회로 우리는 도래하게 된 거예요. 다만 그랬을 때 그거를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제한된 자원과 현재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다 못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회도 하는 것이고 가정도 하는 것이고 세계도 하는 것이고 학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만 그걸 가르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눈높이와 꿈에 대해서라면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새로운 정보를 받고 다시 교육을 받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차이가 있다면 좀 더 소중한 일이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